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유방암 학회이고 의사분들이 이제 그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왜 이제 저한테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유방암 환자였고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한원식 선생님께서 제 주치의셨습니다. 네. 잘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자, 환자로서 의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유방암을 치료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떤 것들,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12일 날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고요. 올해 연말에 정기 검진을 통과하면 5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료진들의 어떤 좀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고 싶은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게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진지한 자리라서 저는 조금 가볍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문장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한 사람의 전환이 사회의 전환으로 확장되는 지점에 이야기가 있다. 아픈 몸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에 공명하는 사람들의 원이 커지면 질병의 고립은 연결의 계기가 된다. 홀로 아팠던 몸의 경험은 한 사회의 자원과 지식이 된다. 아픈 사람의 낭비되고 버려지는 시간은 사회적으로 귀중한 시간이 된다. 병자, 환자, 피해자, 희생자는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이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한 사람의 부활은 사회의 부활로 펼쳐지고 이어진다. 예, 아픈 몸을 살다라는 아서 프랭크라고 아실 텐데 의료 사회학자의 아픈 몸을 살다의 이제 역자 메이의 훅인데요. 제가 그 암 진단을 받고 가장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책이고 제가 한겨레 신문에 양선아의 암의 남이라고 해서 제 투병기를 연재를 하고 그걸 묶어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을 내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사실은 암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건강면을 담당한 적도 있었지만 암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가 그리고 제 주변에 환자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사실은 암 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제 주변에 암 환자가 널려 있는 거예요. 한 다리 뭐 두 다리만 건너도 암 환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좀 깨달았는데요. 저는 암 크기는 2.7cm였고 호르몬성 암이었고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요. 선항암 8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부분 절제를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선항암 제가 워낙에 좀 낙관적이고 그래서 어, 저는 또 그 선항암을 할 때도 나는 분명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암을 하면 완전히 줄어들어서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전절제를 하게 됐어요. 암 크기가 그렇게 줄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전절제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엄청나게 좌절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절제를 하게 되면 보통 방사선 치료를 안 한다고 하던데 저는 또 방사선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 16회를 했고요. 그래서 항암 수술 방사선 이걸 다 했습니다. 지금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치료 국면마다 정말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암도 힘들고 항암 뒤에 머리털이 빠질 때도
그 머리털이 뭐라고 굉장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도 힘들었고 모든 순간이 힘들었는데 이제 쭉 지나와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다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암 치료 계획이 나오기 전, 제 암이 몇 센치고 어떤 암이고 이게 재발이 그러니까 전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조직 검사나 뭐 CT, MRI, 뭐 펫 이런 다양한 검사 자체도 힘들었고 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몰라가지고 움직이면 이게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지어는 이제 잘 움직이지도 못 한쪽 팔 이 암에 걸렸다는 팔을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낼 정도로 공포에 이제 좀 이렇게 떨었었는데요. 실제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 연구 결과도 그 치료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 화학적 치료 등에만 치중을 하고 환자들의 어떤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좀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각자 도생합니다. 저는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암 관련 책들도 찾아 읽었고 저는 주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또 최대한 활용해서 유방암을 극복하신 분들이나 또 의료 전문 기자를 찾아서 조언을 듣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또 블로그를 열어서 투병기를 쓰면서 다른 암 환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네트워크 활용도가 낮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암에 대한 편견과 또 사회에 어떤 암에 대한 편견이 워낙 있고 암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꽁꽁 숨기면서 가발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항암을 하면서 직장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이 암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암 치료를 받으면 뭔가 장애나 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 고령, 교육,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또 배우자가 없을 때 암 경험자의 삶의 질은 낮다고 합니다. 그 시기 환자는 완전히 방치돼 있는데요. 병원에서 암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유방암 환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병원이 좀 매개가 돼서 이제 막 진단받은 환자들은 굉장히 공포감에 짓눌리고 사실 저도 그랬지만 암 환자들은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사실 자기가 암에 걸릴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이 매개가 돼서 이제 막 진단받은 환자나 좀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은 환자랑 연결을 시켜준다면 좀 깜깜한 방 안에 혼자 갇힌 듯한 기분이 드는 그 시기를 환자들이 덜 힘들어하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는 암치료 병원하고 보건소를 좀 연결을 해서 암 환자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비만 예방이나 뭐 구강 관리, 금연,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내 집 근처 보건소에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몇몇 보건소에서 드문드문 암 환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 환우인 저는 많은 유방암 환우들을 많이 만났어요. 요양병원에서도 좀 머물면서 재활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유방암 환자들끼리 많이 소통을 해서 유방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타목시펜이라는 이제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면증도 조금 있었고요. 갑자기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해지고 또 신체적 부작용으로 뭐 겪는 경우도 있고, 건강 염려증이 또 암 진단을 받으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건강 염려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 자살 시도를 한 분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직 상태였고 딸은 고3인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회사에 이제 3개월 병가를 받아서 암 치료를 시작을 했지만 항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밥 먹는 것조차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막 이제 온몸이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직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만뒀죠. 그러면 남편이 실직 상태인데다가 자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는 고3이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내려왔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손목을 좀 그어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그렇게 이제 살아난 분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다 이겨내고 하시는 말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딸 놔두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는 정말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응급조치를 하고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또 그 정신건강 서비스 같은 걸 좀 받고 종교 생활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지금은 딸이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굉장히 잘 지내시고 다시 사회에 복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리고 개인의 각자가 놓인 환경, 환자가 놓인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그냥 이제 사실 병원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분들을 만날 때 딱 3분 3분 진료 하시잖아요. 예. 물론 저도 그 모든 상황들을 압니다. 지금 의료의 환경과 여러 가지.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치료 3분 외에 뭔가 조금 다른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나, 그리고 환자 이외에도 환자의 어떤 가족들이 놓인 상황들을 어떻게 도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의료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발제를 했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나와서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딱 하나만 짧게 네네. 질문을 좀. 네. 그 기자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기자라는 직업이 암 극복 과정에 어떤 뭐 걸림돌이 되거나 뭐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저는 제가 한겨레 신문사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는 노조와 회사의 이제 어떤 협상으로 3년 질병 휴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 휴가를 낸 동안에 기본급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병가유직을 내고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고 각종 부작용에도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저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자라는 직업이 암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는데, 보통 이제 타사의 경우에
지금 제도적인 지원이 잘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든 병가휴직이든 그 정확한 사유만 있으면 그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됐고 동료들의 어떤 지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양선아 기자의 그 빠른 쾌유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